자, 이제 17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17번째 수업이요. 지금 혹시 마이크가 이 소리를 빨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밖에 약간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빗물 떨어지는 소리, 막 두둑두둑 이런 소리가 날지도 몰라요. 네, 그것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여기 지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비가 오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어디까지 했냐면, 그 167쪽에 있는 요 23번 지문이요. 여기까지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다 하고서 제가 촬영한 거를 보니까 끝부분이 조금 잘렸더라고요. 그러니까 23번 지문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강의를 요 지문을 그냥 읽는 정도로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한 것을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 말하는 부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뒷부분이 좀 끝이 잘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이렇게 읽고 설명해 드리면서, 설명하는 김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해가 안 되실까봐 그냥 뭔가 여기서 갑자기 강의가 끊어진 것은 뭐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무슨 사건이었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례를 요약해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23번, 그러니까 167쪽 23번부터 강의를 다시 시작할게요. 자,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어떤, 지금 이 지문은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들었던 강의지만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행정청이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을 이제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잖아요. 근데 그 처분에 문서로 했으니까 글로 우리가 행정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행정청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상대로 이런 행정 처분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을 텐데, 근데 보니까 글로 써 있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되게 해석의 문제가, 글로 써 있는 건 항상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성문법 파트에서, 법원 파트에서, 성문 법원 파트에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해석의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행정청이 문서에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헌에 따라, 그 글자에 따라, 그 글자의 1차적인 문자적 의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했는지를 확정해야 되는데, 자, 그 처분의 문헌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는지가 불분명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주변 사정을 판단해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분명했을 때는 문자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처분의 내용이 확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2009도 18035 사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제가 판결 들어가가지고 판례 열어가지고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가 문제가 된 건데, 산지 전용 허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산이 이렇게 있죠. 산지가 있는데 산림은 이렇게 보호해야 되니까 그걸 함부로 막 훼손하는 걸 허락해서는 안 되는데, 그 산지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그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그 소유자라 하더라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곳을 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거나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 산지 전용 허가라는 것을 행정청에서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허가가 이제 문서로 발급이 됐는데 허가증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읽어볼게요. 갑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증에 산지 전용 목적란에,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긴 하는데 왜 어떤 목적으로 전용하는 걸 허가해주냐면, 그 목적이 창고 부지 조성이라고 기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 조건에 보니까 허가 목적은 창고 부지 조성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밑에 이제 허가 조건을 보니까 산지 전용의 목적 사업인 건축물의 건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산지 전용 허가증의 문헌만으로는 이 산지 전용의 목적 사업이 창고 부지, 그러니까 땅을 그 작업하겠다는 것인지, 정지 작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지 그 땅을 고르게 하는 거요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창고 건축인지가 불분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경우에는, 그러면 불분명하니까 문헌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주변 사정을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주변 사정을 판단해 보니까, 갑이 산지 전용 허가 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창고 활용 계획서의 내용에 창고의 건축 및 사용에 관한 사업 계획을 포함시켰고, 또한 갑이 산지 전용 허가에 산지 전용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그 연장을 왜 해달라고 하냐면, 그 건축공사를 완료하게, 건축공사, 창고를 건축공사하는데 그 기간이 모자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해 행정청이 산지 전용의 목적을 창고 조성으로 기재한 그 연장 허가증을 발급했던 점을 고려하면, 애초에 발급되었던 이 산지 전용 허가가 문헌에는 허가증의 이제 목적에는 창고 부지 조성이라고 돼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창고 부지가 아니라 창고 건축이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요거는 이제 교재 싱크로가 안 맞게 할 수 있으니까 삭제를 할게요. 네, 이런 사건이 있었다. 방금 이렇게 더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퍼즈 누르고 읽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7쪽에 제 끝장내기 63
63 행정행위 하자 들어갈게요. 자, 끝장내기 63 들어갈게요. 63 행정행위 하자는 특별히 이제 강의할 부분이 없죠. 그래서 저 혼자 보시면 되고, 혼자 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강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168쪽 가셔서 하자의 치유죠. 하자의 치유 볼게요. 하자의 치유 주요 개념 정리. 하자의 치유란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행정행위가 나중에 적법 요건을 충족하게 되거나 아니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취소도 요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경미한 경우에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냥 행정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다루는 것을 갖다 하자의 치유라고 한다. 행정행위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에 대한 논의죠.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하자의 치유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취소가 언제 제한되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죠. 자, 동그라미 2번. 하자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왜 허용되지 않을까요? 하자가 있으면 위법하다 그런 거니까 위법한 행정작용은 당연히 날라가야 한다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의 요구죠. 무슨 말이냐면 법치행정의 원칙의 요구라는 건 법치행정의 원칙이 뭔지는 아시죠? 행정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거를 인정해버리면 하자의 치유를 인정해버리면 법에 어긋나는 행정작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놔둬서 그냥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런 건 허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쟁송제기, 여기서 말하는 쟁송이라는 것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틀을 걷는 개념이죠. 이전까지 행정청이 문제가 있었던 점을 보완한 경우에만 그리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 하자에 대해서만 무슨 말이냐면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절차상의 하자나 형식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내용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의 치유를 인정해서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송을 기각해도 피해를 보게 되는 자가 없거나 그러니까 취소송을 안 받아줘도 이런 건 오지 마세요 법원으로 그냥 너무 경미하거나 하자가 보완됐네요 이렇게 판단해서 맨 처음엔 정말 위협했던 게 맞는데 이것을 위협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피해를 안 본다. 그리고 피해를 보게 되는 자가 그 하자를 묵고하겠다. 피해 보는 자가 있긴 있는데, 에이 괜찮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기니 디리,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위협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협한 것으로 취급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위협하지만 적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중요하죠. 하자의 치유에는 소급표가 인정돼요. 뭔 소리냐면 맨 처음부터 적법하게 문제가 없이 처분이 행정행위가 발급된 것으로 취급이 되게 만든 효과가 있죠. 그 다음 요 동그라미 4번이요. 얘가 기출지문들을 읽다 보시면 얘가 조금 중요해지는데 하자의 치유는 특히 이제 조세 부과 처분과 관련해서 문제된 경우가 많아요. 절차법상의 적법 요건 중, 절차상의 적법 요건 중 처분의 이유 제시나 사전 통지 흠결을 나중에 보완한 경우가 실무상으로 자주 문제가 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이유 제시는 행정절차법에 있는 개념인데 이유 제시가 뭐죠? 어떠한 처분을 하면서 너를 상대로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너한테 어떤 사실관계가 있어서 이런 처분을 한다 이걸 밝혀주는 걸 이유 제시라고 말하는데 이제 조세 실무에서는 이걸 갖다 이유북이라고 하죠. 이유를 옆에 적어준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사전통지인데 이 사전통지가 조세 실무상에서는 과세 예고 통지로 이루어지죠.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아무튼 왜 하재 치유 얘기하면서 왜 이유북이나 과세 예고 통지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래서 요거 때문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기출 질문 볼게요. 관련 질문에서 168쪽에 2번 질문 볼게요. 행정행위 위협이 치유된 경우는 그 위협을 이유로 해당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할 수 없다. 오, 이거 어렵죠? 해당 행정행위 위협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위협을 이유로 해당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할 수 없다. 뭔 소리냐면 해설 보시면 직권 취소는 원시적 사유를 이유로 해서만 할 수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직권 취소는 이 철회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직권 취소는 원시적 사유를 이유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거둬들이는 걸 말하죠. 그런데 원시적 사유가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뭔가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하자의 치유엔 소급표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자의 치유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정행위가 발급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원시적 사유가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니까 없는 걸로 취급되게 만들어 버리는 개념이 하자의 치유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혹시 또 개소리 들리시나요? 이 개는 제가 데려온 개가 아니라 뭐 여기 이제 그 주택단지인데 여기 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개들이 이렇게 짖어요.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자, 죄송해요. 3번 볼게요.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나 형식상의 하자에 대한 하자의 치유는 인정하지만 행정행위 내용상 하자에 대한 치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설을 보세요. 형식상의 하자. 요걸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왜냐면 형식상의 하자는 존재하게 되는 경우 처분을 무효로 만드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자의 치유라는 개념은 행정행위 무효 사유에 해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말하니까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식상의 하자란 형식적 적법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법에서는 그냥 관습적으로 내용상 법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내용상의 하자가 아니라 이건 내용상의 하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갖다가 절차상의 하자가나 이건 내용상의 하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이건 절차상의 하자나 형식상의 하자지 이렇게 관습적으로 표현하곤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복붙해가지고 문장으로 나올 테니까 의아해 하지만 않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설명을 자세하게 써놨어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169쪽 가볼까요? 169쪽? 169쪽에 8번 지문 볼게요. 8번 지문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경험관계에 있는 자가 제기한 허가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법은 이렇게 특별히 막 실력이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 지문을 얼마나 외웠냐 못 외웠냐에 의해서 점수가 갈리곤 하는데 요런 지문은 조금 이렇게 실력 좀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이냐면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이웃과 경험 관계에 있는 자가 제기한 허가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딱 이 문장을 보고 이런 상황이네 라고 이게 딱 떠오르셔야 조금 실력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경원 관계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미 어떠한 한 자리를 놓고 A랑 B가 싸웠나 봐요. 싸웠는데 예를 들어서 A랑 B가 한 자리를 놓고 싸웠으니까 경원 관계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A한테 허가가 발급됐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A한테 허가가 발급됐는데 A는 분명히 이웃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한 거죠.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거를 모르고 B가 아니라 A에게 어떤 처분을 했나 봐요. 허가 이런 걸 했나 봐요. 인가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B가 싸웠겠죠. 예, 그 상황이라는 것을 딱 문장을 보고서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으면 실력이 좋으신 건데 뭐 아니어도 상관없죠. 공무원 시험 어차피 객관식으로 OX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서 그냥 O냐 X냐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못 했는지도 사실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결론 외웠냐 못 외웠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 소송에서 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A가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하자의 치유를 인정해버리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상황에서 B가 소송을 제기했나 봐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판사가 그래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데도 왜 A한테 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판사님 그때는 저희가 맨 처음 처분을 A한테 발급할 땐 잘못한 거 맞는데 나중에 이 소송 예를 들어서 이 소송 들어오기 전에 A가 그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요건이 결여가 돼 있다는 걸 발견하고서 나중에 동의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처분이 맨 처음엔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자의 치유를 인정해가지고 취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니까 판사가 그치만 이 경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판시인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불리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해버리면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B. 그래서 그렇다.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자의 치유는 그 하자의 치유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피해보는 자가 없거나 피해보는 자가 자신이 괜찮아요 이렇게 했음을 명시적으로 괜찮다는 걸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0번 질문 볼게요. 2017년 국가직 7급여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고심 계류 중 그거에 대해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고심 계류 중 뭔 소리냐면 3심까지 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 세액산출 근거의 통지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이로써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뭔 소리냐면 이미 소송 제기해가지고 1심도 아니고 2심도 아니고 3심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재 치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쟁송 제기 이전까지죠. 그러니까 1심조차 벌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미 3심이래요. 그럼 그런 개념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2번 좀 볼게요.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해가지고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되었다면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이제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이 있었고 그걸 토대로 이제 요걸 토대로 세금을 매긴 거예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이게 위법해서
C도 위협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하자의 승계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되었다면 이렇게 지문을 깔아줬다는 것은 하자가 승계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암튼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A가 위협해가지고 얘도 위협하게 됐는데 그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O냐 X냐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제 조건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자의 치유 이렇게 생각하면 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하자의 치유가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 공시일가 결정이 종전에 위협한 공시일가 결정과 내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어떤 처분이 발급됐고 위협한 처분이요. 그걸 토대로 어떤 처분이 또 발급됐어요. C 그게 발급돼서 얘 때문에 얘도 위협하셨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행정청이 보니까 A가 잘못됐네 라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A를 직권 취소한 다음 새로 발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요걸 A랑 C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냥 A랑 똑같은 내용을 가진 공시지가 결정을 적법하게 새로 발급해 버린 거죠. 그때 C가 과연 적법하게 취급되는가? 그러니까 C에 존재하던 하자가 치유되어 버리는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위협하게 되었다면 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 공시가 결정이 종전에 위협한 공시가 결정과 내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위법한 개별 공시가 결정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A랑 B는 별개의 처분이니까. 그래서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존재한 A 처분에 대해 기초한 C도 여전히 위협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보면 이제 변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 단타형으로 잘 안 외워지는 거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출제 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단타형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심화 강의에서 다루는 지문들은 중요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걸 한다기보다는 중요한 것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봤을 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들을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교재에는 심이라고 표시를 해 두었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강의를 수강하실 때 편의를 위해서 둔 거기 때문에 독학하실 때는 그냥 다 삭제하셔도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보기 어려운 지문들 위주로 하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된 거는 이제 하자의 치유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이제 비슷한 거죠.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다시 갖추어 동일한 행정처분을 했다면 A 처분이 발급되는데 얘가 하자가 있어서 무효래요. 그래서 행정청이 얘를 그냥 그대로 두고 똑같은 내용의 처분을 그냥 또 발급해 버린 거예요. 그때 그럼 A랑 B는 그냥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개이니까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된다.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게 이 관련 내용인 것이고 그냥 단타형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17번 지문 가볼까요? 17번 지문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면서 여기 나오죠. 자,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납부고지서, 사전통지서 그러니까 사전통지를 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뭔 소리냐면 변상금 부과 처분이라는 것은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불이익한 처분이니까 그래서 사전통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전통지를 할 때도 죄송해요. 지금 살짝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여기에 납부고지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땐 사전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처분을 하고 하니까 처분서가 두 개가 발급된단 말이에요.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사전 통지 또 말을 실수했다. 처분서가 아니라 문서가 두 장 나가는 거죠. 사전 통지서라는 문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진짜 그 본 처분 발급할 때 그 문서. 그래서 두 장 나가는데 그 어디에도 뭐래요?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대요. 예를 들어서 너를 상대로 나는 150만 원에 120만 원에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해 이렇게 하는데 몇 조 몇 항의 근거에서 그리고 왜 그렇게 산출했는지를 안 써줬대요. 그럼 뭘 안 한 거죠? 이유 제시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예스 딱 보고서 분명히 내가 120만 원을 부과받을 상황인 건 맞는데 절차 하자 있네 이것들 잘 됐다 하고서 취소송을 제기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니까 이제 판사 앞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행정청이 판사가 그 이유 제시 안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행정청이 이렇게 반박해 본 거죠. 맞아요. 이유 제시 안 한 건 맞는데 근데 법전에 다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부과하는지 라는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산출 근거가 되는 법령만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처분을 하냐면 국세기본법 때문입니다 라고만 했대요. 국세기본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세기본법 때문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청이 이제 변론을 한 거예요. 판사님
법전에 왜 요런 처분을 하는지 다 써 있는데 굳이 알려줘야 돼요? 라거나 아니면 전 하긴 했어요. 뭐라고? 국세기본법에 근거해서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사가 그건 이유재 씨가 아닌데요. 그래서 이유재 씨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위협하니까 취소하겠다라는 얘기죠. 됐죠? 다음에 17-1번 볼까요? 납세고지서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금 부과하는 그 본처분 그 문서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유제 시 안 했다 이 소리예요. 과세처분의 앞서 납세 의무자에게 보낸 과세관청의 과세예고 통지서에, 그러니까 사전 통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에 다 쓰여 있다. 라면 그래가지고 납세 의무자가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걸 명백하다면 납세고지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처분을 발급하는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사전 통지서에 다 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겠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됐죠? 다 됐고 171쪽 가볼까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인데 얘는 중요하다기보다는 혼자 처리하기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혼자 처리하려면, 그래서 주요 개념 정리를 좀 몇 개 다뤄볼게요. 주요 개념 정리 끝장내기 65 171쪽이에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은 어떤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의도한 행정행위로 본다면 그에 부합하는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른 행정행위로 본다면,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행정행위가 발급된 것으로 본다면, 그의 각도를 달리해서 본다면 그에 부합하는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종류의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 A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해놓고 죽었는데 행정청이 이걸 모르고 갑에 대해 건축허가를 발급했대요. 근데 이 경우 건축허가는 원래 무효예요. 왜 무효냐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진 건축허가는 무효라고요. 그래서 이 건축허가를 처음부터 갑이 아니라 갑의 상속인의 을에 대해 발급된 것을 취급하는 것을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분명히 원래 갑에 대해 발급된 게 맞는데 행정청은 사실 이게 대물적 행정이기 때문에 건물 보고 발급한 거지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에게도 발급했겠죠. 아까 갑이 건축허가를 발급할 당시에 갑이 죽었다는 것을 행정청이 알았다라면 상속인에 대해서라도 그냥 발급했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거를 애초에 갑에 대해 발급된 게 아니라 을에 대해 발급된 걸 취급해버리면 행정행위를 굳이 무효로 볼 필요가 무효로 취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갖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2번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보는 게 다소리죠. 이건 설명 필요 없죠. 2번은 강의한 거니까. 그 다음에 6번 판례가 하나 중요한데, 귀속재산을 불화받은 자가 죽은 후에,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막 일제시대 그 근현대사 시간에 배우죠. 설명 안 할게요. 불화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불화처분 취소처분을 수불화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화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면 행정청이 있었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한테 귀속재산 불화처분 취소처분을 했어요. 그랬는데 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죽었다는 걸 알고 나서 아이고 그러면 상속인에 대해 했어야 되는데 그 죽은 사람한테 했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불화처분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한테 귀속재산 불화처분 취소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처분은 뭐라는 거냐면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판례 자체가 출제가 되곤 하는데, 이게 68년도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라도 왜 출제가 된 거냐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개념은 실무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나마 실제 사건으로서 존재하는 것 중에 그나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과 가장 유사한 사건이 요 사건이거든요. 거의 유일한. 그래서 얘를 68년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68년이면 언제예요? 69년에 그 삼선 개헌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5공화국 시절, 5공화국이 아니라 3공화국 시절인 거잖아요. 막 그 장면 정권 끝나고서 그때. 근데 그때서의 판례라도 끌고 와서 출제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그런데
선생님 이거 하자있는 행정의 전환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자 보세요. 왜 보면 해설 볼게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사례가 아니지만 실제 분쟁 사건 중 하자있는 행정의 전환이 인정된 것과 가장 유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끔 출제된다. 자, 왜 엄밀하게 따지면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사례가 아니냐면 아까 그 주요 개념 정리의 동그라미 1번에서 예시로 들었던 것은 이건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사례가 맞아요. 근데 자, 얘랑 그 6번 지문이랑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얘는 행정청은 행동을 한 번 했는데 그 행동을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저렇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행동을 갑에 대한 처분으로 해석할 것인가 을에 대한 처분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이것을 실제로는 갑에 대해 발급된 것이지만 을에 대해 발급된 처분으로 해석하자라고 해서 행정청의 행동은 하나인데 해석의 관점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인데 6번 질문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행정청이 행동을 2번 했죠. 그러니까 이건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요것을 착각해가지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 사례로 집어넣으신 교수님들이 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 사례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 사례라고 착각하셔서 출제하신 분이 출제하신 건지, 아니면 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라는 거 알고 있냐 라고 해서 수험생들아 의아하지 그래서 그 교수님을 이렇게 욕하고 싶어가지고 출제하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출제가 되곤 해요. 그런데 그런 맥락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몰라도 중요한 것은 그냥 얘가 복붙되어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나왔을 때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걸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뭐지? 좌표가 뭐지? 뭘 물어보는 거지? 아 이거 그거네.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 막 유사하지만 좀 달랐던 거 막 그렇게 잡아내실 수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시험장에서는. 됐죠? 그 다음에 자 행정행위 무효화 취소 가볼까요? 얘는 강의할 것이 없고요. 관련 지문 정리 바로 들어가 볼게요. 2번 지문 볼까요? 자 2번 지문은 이제 어떤 맥락에서 출제가 되냐면 수험적으로 주요 개념 정리 8번 보세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이 수험적으로 도식화되곤 하는데 뭐 비교 대조하는 거죠. 공통점과 차이점. 그런데 이제 양자의 공통점 뭐냐면 행정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의 적법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슨 말이냐면 무효인 행정행위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든 일단 첫 번째로 그 논리적 전제로 위법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준해절형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적법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긴 한데 그 구비를 못한 정도가 중대명백하면 무효인 거고 그렇지는 않은 정도라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도 말 나온 김에 볼까요? 행정행위 발급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가 판단되니까 이렇게 공통점으로 얘네 둘이 꼽히죠. 그래서 관련 지문 정리 172쪽 2번 가보시면 위법성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무효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뭐라는 거야? 이 공통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효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둘 다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기준이 똑같다. 기준이 뭐죠? 준해절형 위배 여부,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자 9-1번이 있는데 173쪽에 9-1번이 있는데 자 9번 지문부터 볼게요. 9번 지문. 자 9번 지문을 보기 전에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뭐 다른 나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우 통설과 판례는 자 어떤 행정행위 혹은 처분이 있는데 얘가 준해절형 요건을 다 구비하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준해절형 중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요건이 존재한다. 그럼 얘를 위법한 처분으로 취급하죠. 근데 위법한데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다면 무효로, 중대 명백하지는 않다면 취소 사유로 구분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가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중대 명백설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견해 말고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뭐 명백성 보충 요건설, 중대설 혹은 중대성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자 그걸 전제로 9번 질문 들어가 볼게요. 명백성 요건은 다시요. 명백성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언제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갈리냐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중대하면서 그러니까 중대성과 명백한 경우, 명백성 요건 두 가지를 다 갖춰야만 그때 예외적으로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로 취급한다는 입장이 오늘날 통설과 판례 입장인데 우리나라의 거기서 그 요건 중 하나인
명백성이라는 것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협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성이 훨씬 더 큰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하자를 가진 행정처분은 당연 모혈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현재 통설과 판례는 어떤 입장이냐면 행정행위가 있는데 얘가 무효가 되려면 중대하면서 명백해야만 무효가 돼, 이렇게 주장한 입장이죠. 근데 그 견해 말고 다른 요런 학설도 있대요. 뭐냐면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명백성도 갖춰야 무효가 돼. 이렇게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를 구분하자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가 있냐? 라는 걸 물어본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견해를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명백성은 무효가 되기 위한 언제나 요구되는 요건은 아니고 보충적으로만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출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야, 너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뭐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앞부분 전혀 뭔 소린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도 이런 의견도 있냐? OX에 물어봤을 때 이것이 오선지일 순 없어요. 없다. 그런 걸 주장하는 견해가 없다. 그럼 그냥 제가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험장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견해도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정선지다. 그런데 이 출제의 의도를 이제 파고 들어가 보자면 이것은 명백성 보충 요건서를 알고 있냐는 걸 물어본 거죠. 혹시가 아니라 아마 이 견해를 주장하시는 분이 출제 의도 들어가셨던 건 아닐까 싶어요. 이 견해는 무효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가르는 기준에 대한 견해 중 하나죠. 자, 강의하고 싶었던 건 이제 9-1번부터죠. 혼자 처리하기 쉽지 않아서. 자, 명백성 보충 요건설에서는 요렇게 던져준 적도 있어요. 명백성 보충 요건설에서는 행정행위 무효의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중대성만 필요하다. 뭔 소리냐면 행정행위 언제 무효가 되니? 하자가 중대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나 공공의 신뢰 보호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명백성도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9-3번 보시면, 자, 이것도 그러니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체 모의고사로 출제했던 건데, 행정행위 하자론에서의 중대 명백설에 대한 비판은 주로 명백성 요구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뭔 소리냐면 통서가 판례는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를 가르는 기준으로서 중대 명백성을 요구하는 중대 명백성설인데, 근데 이거에 대한 이 견해는 잘못되었어 라면서 그 견해 말고 요 기준에 따라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를 갈라야 돼 라고 주장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보통 뭐를 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중대 명백성설을 비판하냐면, 참고로 중대 명백성설과 중대 명백설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대 명백설에 반대하는 견해인 이제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존재하는데,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나 중대설 혹은 중대성설이라는 게 있어요. 명백성 보충 요건설은 야, 명백성은 언제나 요구할 필요는 없고 예외적으로만 요구하면 충분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중대설은 또 뭐겠어요? 왜 이름이 중대설이겠어요? 중대하기만 하면 돼. 명백성은 언제나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명백성 요구를 둘러싸고 논의가 전개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제 조금 쓸데없는 소리 하자면, 학설이 지금까지는 잘 출제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행정법이 2022년부터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22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바뀌면 난도를 높이면서 학설이 좀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학설이 출제가 되는데 기존에 출제하지 않았던 학설들을 출제할 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이미 출제가 되었던 학설들을 조금 클로즈업해서 물어보는 방식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출제됐던 것, 예를 들어 중대 명백설, 명백성설, 보충 요건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옛날에는 지엽적인 거예요 막 이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다음에 자, 이제 174쪽 끝장내기 67로 가볼까요? 67. 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본 경우들 나와 있는데, 자, 끝장내기 68을 가볼까요? 얘는 뭐겠어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본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을 잡으셔야죠. 아, 이거 그 주제고만 하고 감을 잡으셔야 되죠. 174쪽에 끝장내 67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법원은 준의 절형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행정행위를 혹은 처분을 위협하다라고 보는데 위법 중에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위법이 있는 경우가 있고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위법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양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우리 대법원은 아무튼 중대 명백성서를 사용하겠다라고 보는데 그럼 결론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해 봤더니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봤고 어떤 경우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봤는지를 그 구체적인 판례들을 좀 암기할 걸 요구하는 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죠. 기본 강의 지금 복습해 볼게요. 그런데 자 논의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냐면 준의 절형으로 나눠져서 검토가 되죠. 주체상의 하자가 있는 때에 무효 사유라고 봤냐, 취소 사유라고 봤냐. 내용상 하자가 있을 때 무효 사유라고 봤냐, 취소 사유라고 봤냐.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무효 사유라고 봤냐, 취소 사유라고 봤냐. 형식상 하자가 있을 때 무효 사유라고 봤냐, 취소 사유라고 봤냐로 이렇게 논의가 갈라져 전개가 되는데 자 복습하는 거예요. 주체상의 하자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뭐로 봐요? 무효 사유라고 보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주체상의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하자들이 케이스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외워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거 무효 사유냐, 취소 사유냐라고 딱 물어봤는데 보니까 주체상의 하자예요. 주체상의 하자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냥 외우지 말고 이 개별 케이스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주체상의 하자네. 그럼 무효. 이렇게 처리하시라고요. 다만 여러분들은 취소 사유라고 주체상의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소 사유라고 보았던 케이스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주체상의 하자네. 근데 내가 외운 게 아니네. 그러면 원칙이어서 내가 안 외웠나 보네 라고 하고 무효로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내용상의 하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라고 보죠. 그래서 어디를 외우셔야냐면 하냐면 내용상의 하자인데 무효라고 본 케이스들을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시험장 갔더니 이거 내용상의 하자네. 근데 보니까 내가 외운 게 아니네. 그럼 뭐예요? 취소 사유니까 안 외웠던 거죠. 어디를 외워야 하니까? 무효 사유를 외워야 되니까. 그다음 절차상 하자도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라고 보고 예외적으로 무효 사유라고 보니까 무효 사유를 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형식상의 하자는 고맙게도 경우의 수를 가르지 않고 있어요. 형식상의 하자 그럼 얄짤없이 그것은 무효 사유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상의 하자는 아예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을 이렇게 눈으로 봐보시고 여러분들이 딱 보고서 당연하지. 예를 들어서 뭐가 볼까? 2-1번 볼게요. 건물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 보완하는 명령을 구도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OX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는 구도로 고지했으니까 당연히 무효겠지? 당연 이렇게 처리가 됐다. 그럼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무효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신다. 그럼 그런 것들은 좀 클로즈업해서 혼자 독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7번 지문 가볼게요. 어디냐면 175쪽에 7번 지문이요. 얘는 기본 강의 때 했던 건데 근데 조금 클로즈업 해가지고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우리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법령의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거쳤다. 뭘 해야 되는데 안 거쳤어요. 그럼 이게 무슨 하자예요? 안 거치고 발급했다. 절차상 하자죠. 그런데 절차상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취급돼요? 무효 사유로 취급돼요? 무효 사유로 취급되죠. 취소 사유로 취급되죠. 그런데 이 경우는 절차상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봤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워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강의 때 뭐라고 해요? 그냥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약간 대법관들이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얄짤없이 무효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7-1번 그런데 비교해야 될 요 B가 중요하죠. 비교해야 될 판례가 있는데 7번이랑 환경 영향 평가를 안 거친 게 아니라 거쳤다면 내용이 다수 엉망이라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나 요소로 되면 그칠 뿐 그것만으로 인하여 곧바로 당연히 처분을 위협하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해가지고 다소 부실하다 하는 경우는 거쳤다면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적법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 환경 영향 평가를 안 거친 게 아니라 거쳤다면 내용이 다소 엉망이라 하더라도 요것도 볼드 중요치 표시해 두실까요?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면 당연히 무효로 취급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정도로 심한 건 아니라면 내용이 엉망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겠다. X죠. 위법한 것으로조차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7-2번 볼게요. 절차상의 하자는 아까 대충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절차상의 하자는 조금 또 독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얘는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경우로 갈려요. 뭐 무효 사유, 취소 사유, 그 다음에 너무 경미해서 하자로 취급조차 하지 않겠다고 본 케이스. 왜냐하면 이제 하자의 치유 개념에서 보았겠지만 너무 경미한 경우에는 그냥 적법한 걸로 취급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자의 치유는 언제 일어난다고 보통 절차상의 하자나 형식상의 하자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형식상의 하자라는 것도 그냥 절차상의 하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내용상의 하자가 아니라는 말인데 결국에는 절차상의 하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에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취급되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게 무효 사유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취소 사유에조차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케이스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쳤다면 내용이 다소 부실해도 취소 사유에조차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겠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얘기로서 7-2번이 등장해요. 민원 사무 처리와 관련된 건데 자 읽어볼게요. 비교 지문인 거죠. 7번 지문과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을 안 가르쳐줬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처분에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뭔 소리야? 적법하다고 그냥 봐주겠다. 그런 걸 안 지켰어도 그냥 적법한 걸로 볼래? 위협하다고 보지 않을래? 취소 사유에 해당한 그러니까 무효 사유로 보지 않았고 취소 사유로도 보지 않았어요. 적법하다고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 사무 처리 절차는 행정청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위하여 청문 등 이외에 추가로 설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의 하자는 사소한 하자라고 본 것으로 본다. 해석된 것으로 본다. 본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이런 거 없어도 절차상 보호는 이미 다 충분하게 받으니까 라고 본 건데 시험장에서는 이거를 딱 정확히 암기했니? 이게 중요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7-3번 볼까요? 7-3번 자 7-3번 보시면 얘는 진짜 지역적인 거여서 출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찰 했어요. 자 민원사 같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7-2랑 7-3이 같은 사건인데 7-2는 그 판결문의 앞부분이고 7-3 판결문 뒷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뒷부분을 또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자 민원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는 절차상의 하자는 언제나 있어도 취소 사유로조차 만들지 못한 하자인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라면 그때는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되긴 하겠지 라는 사족적인 문장을 뒤에 달았는데 그거를 그냥 복붙해서 출제했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 방금 설명드린 얘기가 전부인데 민원 사무를 처리한 행정기관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한 절차 일환으로 민원 사항의 심의 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전통지 음결로 민원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과 민원조정심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고려될 사정이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어쩌고저쩌고 재량권 불행사 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야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그러면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혜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탈 날미한 것을 위협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혹시나 그렇다면 있다 이런 얘기다.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비교하셔서 7번 질문하고 비교하셔서 같이 이렇게 이것도 암 써두실까요? 암 7-4번에도 암 얘도 같이 비교하셔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걸로 이 7-4번이요. 자 보시면 조금 또 살짝 딴 얘기 좀 해볼게요. 2012년 변호사 시험으로 출제가 됐죠. 그러고서 이건 너무 지역적이야 라고 해서 노량진 수험가에서 설명을 안 한 경향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문제은행 풀에 들어가 주면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7년 뒤에라도 나오니까 이런 거 다 챙겨두세요. 그리고 또 여기도 예를 들어보면 2009년에 국회직 8급으로 지역적으로 나왔는데 11년 만에 또 나오잖아요. 그죠? 한번 들어가면 이게 딱 걸려요. 그래서 그 다른 영역, 다른 직렬 이런 시험도 다 봐주셔야 될 필요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죠. 예상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다시 7-4번 들어가셔서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일정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서 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공사 시행 변경 인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러 보기 어렵다. 뭔 소리냐면
환경영향평가는 거치지 않으면 무효죠. 근데 그거랑 비교될 걸로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그럼 원칙에 따라 절차상하자의 원칙에 따라 취소 사유로 취급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평가 이렇게만 기억하면 골로 간다 이 소리죠. 환경영향평가는 안 거치면 무효, 교통영향평가는 안 거치면 취소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자, 수험적으로는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라고 설명을 해볼게요.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뭔가 환경영향평가라는 건 뭐냐면 어떤 처분을 할 때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판례가 그거와 관련해서 있으니까. 아니면 국립공원에 막 온천 국립공원을 개발해가지고 온천 만들고 막 이러는 거, 속리산 지리산 이런데. 그런데 그런 거 관련된 건데 이 처분을 인가를 내줘버렸을 때 주변 환경에 미치게 될, 주변 자연 생태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가지고 이 처분을 발급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려하는 제도를 환경영향평가 제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제도라는 건 뭘까요? 이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을 하거나 이런 거 대단지 건축을 할 때 여기에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줬을 때 주변 교통에 미치게 될 영향을 조사하는 걸 교통영향평가라고 부르죠. 안 그래도 여기에 교통이 복잡했는데 아파트 들어선다. 그럼 교통이 헬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인가가 안 나고 막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광화문에 이제 세종대왕이 있고 뭐가 앞에 있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중에 세종대왕이 앞에 있나요? 이순신이 앞에 있나? 아무튼 그 광화문 이렇게 동상 있는데 좌우에 도로가 있는데 안 그래도 거기 복잡한데 지금 한쪽을 도로를 막아가지고 공원 짓는다고 이제 플랜이 떴던데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교통 체증이 되게 장난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조사하는 걸 교통영향평가 제도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튼 수험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환경영향평가는 안 거치면 무효, 교통영향평가는 안 거치면 취소 사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됐지요? 그 다음에 176쪽 가볼게요. 176쪽에 18번 지문이요. 환지 처분 조금 설명할 것이 있어서 18-1, 18-2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환지 처분이 뭔지 기본 강의 때 설명을 하죠. 이제 환지 말 그대로 땅을 바꾼다. 직역하면 교환한다 이런 건데 왜 그래요? 이제 농지구획 하려고 하는 거죠. 혹은 농지뿐만 아니라 그 도심도 건물을 조금 이렇게 외국처럼 블럭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왜 그러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일제 시대에서부터서야 비로소 이제 근대적인 등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그 토지의 소유권 시스템이 확립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근대화를 하지 않았던 나라들은 막 이렇게 엉망이란 말이에요. 여기 칠판에 그리면 딱 좋은데 이렇게 막 아시죠? 칠판에 기본 가격 설명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바둑판식으로 쫙쫙쫙 이렇게 구획하는 거, 요거 하기 위한 걸 이제 환지라고 하는데 이 환지는 자 니은부터 볼게요. 18번 니은이요. 환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환지 플랜을 짜요. 요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중간에 환지 예정지 시정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일단 계획을 짜고 그거에 따라 환지 처분을 해요. 자, 요 환지 예정지도 먼저 설명할게요. 일단 환지 플랜을 짜고 이제 이걸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한다라고 하는데 환지 처분이 뭐냐면 그렇게 짜여진 플랜에 따라 소유권을 이렇게 딱딱 변동시켜요. 다 이렇게. 자, 이제 이 땅은 원래 네 거였는데 이 땅은 네 거였는데 네 땅에 요 부분을 주는 대신 이제 이 땅은 네 거고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이렇게 이동시켜 가지고 바둑판식으로 소유권이 형성되도록 이렇게 딱딱딱 하는 행동. 그러니까 플랜을 짜고 그거에 따라 권리랑 의무를 실제로 변동되게 만드는 작용을 환지 처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획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진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조금 또 딴소리를 해볼게요. 환지 예정지 시정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해볼게요. 강론에서 배우는 거긴 한데 근데 이 환지가 오래 걸려요. 환지 작업하는 게 막 길게 걸릴 때 막 10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지 예정지 시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땅에 대해서 환지 플랜이 짜여졌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 땅 이거 어차피 남 줄 땅인데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엉망으로 만들고 난 저 땅 쓰고 싶은데 이런 그러니까 어차피 저 땅이 나중에 내 땅이 될 거라면 난 저 땅을 개발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길어져 버리면 아직 소유권은 바꾸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환지의 당사자 중 한 명이라고 하면 환지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뺏기게 될 땅 부분은 안 쓰는 대신 장차 취득하게 될 땅을 사용할 수 있게 권리를 부여해요. 너무 이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길게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고 불러요. 그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환지는 환지 계획을 짜고 그거에 따라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배경식으로 알아두세요. 환지 계획은 어떻게 짜냐면 먼저 그 행정청에서 환지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뭐 행정청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짜고 그다음 국토교통부에서 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행정청에 가서 인가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플랜을 이제 그 환지의 대상이 되는 땅들에 있는 사람들한테 혹은 권리관계, 이해관계인들한테 보여줘요. 자, 우리가 요렇게 환지를 하려고 하는데 요 내용으로 환지 계획을 짜서 요걸 토대로 요거대로 환지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오해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김서방네 땅이 아니라 박서방네 땅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장부에 잘못 기재되어 있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의 절차를 받으려고 공람을 시켜줘요. 근데 그걸 이제 공람 형태를 이루어진다는 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공람 과정에서 환지 계획을 수정했다면 수정된 내용에 대해 다시 인가를 받고 공람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는 설명이 이해가 됐죠? 네, 그렇게 하는데 읽어볼게요. 환지계획 인가 후에 당초의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다시 공람 절차 등을 밟지 않은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환지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지계획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 자, 해설 볼게요. 대법원은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지 절차를 위반하자는 무효사유라고 보고 있어요. 자, 대법원은 이 도시개발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환지라는 것을 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러면 무효라고 봐요. 왜 무효라고 보냐면 환지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 엄격한 절차를 다 준수하지 않으면 그냥 소유권 변동을 아예 안 일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이 장차 발생하게 될 막 분란을 방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환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 땅이 있고 B 땅이 있는데 얘네 둘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이 수십 개의 땅이 연동되어 있는데 그것들 모두에 연쇄적으로 소유권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이렇게 확실한 것이 없다라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바꿔버리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환지 예정 지정 같은 게 할 필요가 생기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밟아 나가다가 여기 하자다 처음부터 다시 밟아 나가다가 여기 하자다 처음부터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막 10년 20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해설을 보시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결부되는 환지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니은 가서 보시면 공람 과정에서 환지 계획을 수정했다면 수정된 내용에 대해 그러니까 환지 계획은 어떻게 짜여지는 거냐면 계획 작성, 인가, 공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 공람 단계에서 바꿔놓고 인가를 안 받은 내용으로 그냥 계획을 확정해버린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하자가 있다. 그런데 환지와 관련된 절차상의 하자는 무효로 본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또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 보시면 환지는 요즘에는 다 소유권 귀속이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이미 다 이루어져가지고 요즘엔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안 일어나는데 이 환지가 보통 60년대에 활발했거든요. 60년대. 그런데 무효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랬죠. 그 무효니까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판례 보면 97년이죠. 거의 30년, 40년 있다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러니까 최근에도 환지와 관련된 판례가 나오는 건 왜 그런 거냐면 요즘은 환지라는 걸 잘 안 해요. 이제 다 우리나라도 근대화가 됐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권 귀속 관계가. 그런데 이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요즘에서라도 막 소송으로 싸우는 경우가 생기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죠. 수험적으로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환지? 그거 막 여러 사람이 결부돼가지고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되는 거. 그래서 대법원이 절차상의 하자이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무효로 봐버리는 그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죠. 됐죠? 자, 18-1번 볼게요. 일단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환지 처분을 환지 절차를 새로 밟지 않고 소급하여 시정하는 환지 변경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뭔 소리냐면 이미 계획을 짜고 환지해버렸어요. 근데 이 소유권 귀속을 조금 더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냥 이미 발급한 환지만 변경하는 처분을 했는데 환지는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꾸고 싶다라면 다시 처음부터 수립하고 인가받고 공람하고 이런 식을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환지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절차적인 엄격한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망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무효로 보죠. 그 다음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61조에 의한 환지 처분은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규모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된 효력이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절차의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일부만을 떼어 환지 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환지 확정 처분의 일부에 대해 무효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환지는 그것을 이미 이루어졌을 때도 그렇고 계획 단계에서도 그런데 그걸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지 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150가구가 아니라 150개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처분을 했다고 해봐요. 근데 보니까 다른 거 다 문제가 없는데 김서방이랑 박서방네만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밟아 들어가면 또 10년 걸릴 텐데 라고 하니까 변호사들이 혹시 판사님 요 부분만 잘못했으니까 요 부분만 취소해 줄 수는 없을까 하니까 대법원이 얄짤없이 안 된다라고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2010년 판례지고 또 그래서 환지 처분은 가분성이 없어 일부 취소가 안 된다고 봐요.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한 번에 얽히기 때문에 혹시 날려버리고 싶다 그럼 통째로 날려라. 싫지 그러면 그래서 보통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아요. 그냥 물론 참는 건 아니고 국가배상 들어가가지고 야 이 국가야 니가 환지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손해를 봤다 해서 국가배상으로 이제 돈으로 그냥 처리하게 하지 소유권 귀속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8-1, 18-2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고 어떻게 보자면 강론의 범위이기도 한데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18-1, 18-2 환지에 대한 거였었죠. 자 강의 길게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끝장내기 68부터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쉴게요.